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라고 하는 이 친구.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들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들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그 절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그 고객의 요구사항에 만족을 하는가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들을 정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라고 하는 거,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일련의 행위 절차라고 얘기를 했으며, 자, 우리 확인하고 검증이라고 하는 거, 얘 영어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거를 구분해서 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인인지 이게 검증인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영어도 같이 매칭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확인은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만족을 하는가라는 걸 이제 보는 게 확인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된 그 기능이 정말 정확하게 잘 수행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우리 검증인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의 시각, 그리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시각. 자, 그래서 정상 작동이 되는가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확인, 그리고 그 제품이 명세서대로 잘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는가 얘가 이제 검증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이제 테스트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장 올려놓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 즉, 얘는 첫 번째, 완벽한 테스트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완벽하게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가 된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잠재적인 결함을 줄일 수는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라고는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건 거죠. 자, 왜 그래요? 우리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을 찾아내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인 거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결함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기본 원리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보이는 친구들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 그리고 오류 구제의 개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선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하는 코드의 전체 결함의 80%가 발견된다라는 법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함 집중이라는 거예요. 결함이 이제 한 곳에 몰려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친구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죠.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F킬러를 가지고서 바퀴벌레를 한번 칙 하고 쏴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바퀴벌레가 죽겠죠. 근데 얘네들도 이제 F킬러를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거 맞아가지고 안 죽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적으로 반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살충제 패러독스, 오케이. 더 이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새로운 버그를 찾지 못한다. 반복적인 테스트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정황 의존. 자, 우리 소프트웨어는 특징, 테스트 환경, 테스터의 역량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맞게 테스트를 실시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오류 구제의 궤변입니다.
자, 우리 오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발을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류는 없어요. 근데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은 얘는 품질이 높은 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결함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 품질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오류는 부재하나 이제 높지는 못하다라는 거라서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얘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테스트와 위험은 반비례하다. 이거 정말이죠. 테스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줄어들잖아요. 왜? 테스트를 그만큼 많이 해봤으니까. 대신 시간은 훨씬 많이 들겠죠. 대신 위험은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 테스트의 점진적인 확대. 테스트를 할 때 처음에 큰 거부터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키워가지고 확대시키면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 거고요. 자, 우리 테스트의 별도 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는 개발한 사람과 관계없는 별도의 팀에서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 요거 다 암기해 주셔야 해요. 요 기본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른 테스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테스트는 정적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 코드나 명세서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에 대한 이제 코드 스타일이 맞는가, 표준에 맞는가, 코드 복잡도라던가 남은 결함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친구들인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친구들 지금 보게 되면은 워크스루 인스펙션 코드 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얘네들 공부했었죠. 기억하실까요? 우리 워크스루 뭐였었죠? 자, 우리 워크스루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을 할 때 있어가지고 개발자가 팀원들 앞에서 그 코드들을 직접 설명을 하고 리뷰를 하는 비공식적인 회의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설계안 짜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서는 회의실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결함을 찾는 공식적인 리뷰 절차.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리뷰 방식인 건데, 이제 미리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요구사항 명세서 같은 것들을 다 뿌려요. 그러면은 그 이제 QA팀 같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읽고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따라가지고 결함을 찾는 거. 자, 그리고 코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다른 검사할 개발자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버그라던가 얘네들은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러고서는 그 비효율적인 코드를 찾는 과정이 이제 요 코드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해가지고 오류를 찾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 테스트는 실행하지 않는 거, 동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동적 테스트에는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왜? 라고 하면은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응용 프로그램의 코드 분석과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부 구조와 동작을 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검정 색깔 상자라는 건 거예요. 안이 보이지 않고 그 기능과 동작, 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서 외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친구.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동적 테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정적 테스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워크스루하고 인스펙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테스트 기반에 따른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스트 기반에 따른 테스트는 명세 기반 테스트, 구조 기반 테스트, 경험 기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우리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가지고 구현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는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구현 여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종류에는 동등 분할과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에 이제 해당이 되는 친구들인 건데, 동등 분할이란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려보면은 얘는 입력 데이터의 영역을 유사한 도메인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 80부터 90, 90부터 100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이제 중간값을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뭐 85, 얘는 95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대표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해서 하는 것을 이제 동등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계값 분석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우리 동등분할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라가지고 했더니 막 이쪽은 오류 발생률이 높고 막 이쪽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류 발생률이 높은 쪽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중간값이 아니라 경계에서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래서 그 경계값을 포함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소값을 기준으로 뭐 79, 80, 81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건 거죠. 얘도 뭐 90, 이제 89, 91 이런 식으로 경계값을 분석을 하는 친구다. 자, 그리고 우리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의 논리 흐름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작성을 하고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구조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이제 유형에 이제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구문 기반, 그리고 결정 기반, 조건 기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명령문을 다 수행을 시키겠다. 우리 결정 기반이라고 하는 친구는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이제 true, false라고 하는 그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하겠다. 우리 조건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이제 true하고 false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또 볼 거기 때문에. 자, 우리 경험 기반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유사 소프트웨어 기술 등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그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가 불충분하다라든지 아니면 테스트하는 시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에는 에러 추정, 체크리스트, 탐색적 테스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까 전에 검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시각에 따른 테스트, 검증과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 검증 테스트는 개발자의 시각에서 제품의 생산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확인 테스트는 사용자의 시각에서 생산된 제품의 결과를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은 제품이 명세서대로 잘 완성이 되었는지 그 개발 과정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요구대로 그 요구사항에 맞춰져서 요구한 대로 제품이 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가, 올바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결과물 중심의 이제 사용자 시각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제 확인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영어랑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각도 같이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목적에 따른 테스트는 총 7가지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회복 테스트예요. 자, 우리 회복 테스트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을 주어가지고 실패를 하도록 한 뒤 올바르게 복구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다. 즉, 고의적으로 실패를 유도를 해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안전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시스템 보호가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지, 즉 소스 내에 보안적인 결함을 미리 검토하는 그 테스트가 되게 될 거고요. 자, 우리 강도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과도한 정보량이나 빈도 등을 부과를 해가지고 과부하 시에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자, 우리 요 부하 테스트라는 거는 얘도 역시 고의로 이제 실패를 유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기는 한데,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결함을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복귀되는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얘와 다르게 얘는 이제 뻥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부과를 해가지고 과부하 시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가를 보는 친구.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같이 비교를 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성능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성능이나 전체적인 효율성을 진단하는 테스트로서 소프트웨어의 응답 시간이라던가 처리량 등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테스트를 한다? 응답 시간,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게 성능 테스트. 자, 그리고 구조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논리적인 경로라던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복잡도 같은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친구, 요게 될 거고요. 우리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변경이라던가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수정된 코드에 새로운 결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오류를 제거를 하고 수정을 했을 때 그 새로 유입된 오류가 없는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테스트, 회귀 테스트. 자, 우리 병행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는 변경된 소프트웨어와 기존 소프트웨어에 동일한 입력을 이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변경된 시스템과 이제 기존 시스템에 동일한 입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결과를 비교하는 테스트, 병행 테스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잘 알아주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모듈의 원식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원식 코드의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면 화이트박스, 투명한 상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듈 안이 다 보이는 거죠. 작동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식 코드, 즉 모듈이라는 거거든요. 모듈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실행을 시킴으로써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내부의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테스트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는 것과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초 경로 검사랑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제어 구조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얘네들 중요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종류에는 뭐와 뭐로 나뉜다? 기초 경로 검사와 제어 구조 검사로 나뉘게 되고, 이 제어 구조 검사에는 또 어떤 것들로 나뉜다? 조건 검사, 그리고 루프 검사, 그리고 데이터 흐름 검사. 자, 우리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설계자가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테스트 기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얘가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 키워드로 나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러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인데 얘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이라고 하는 키워드, 아니면은 이제 우리 키워드로 따지면은 이제 절차적 설계의 논리적인 복잡성을 특정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우리 제어 구조 검사에서 조건 검사는 이제 어떤 것들을 보느냐? 논리적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모듈 내에 있는 논리적 조건을 테스트하는 케이스 기법이고요. 우리 그 다음 루프 검사라고 하는 친구는 반복 구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이제 실시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데이터 흐름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프로그램에서 변수 정의와 변수 사용의 위치에 초점을 둬가지고 실시하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변수의 정의, 사용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이렇게 이제 종류로 나누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마인드맵에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검증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라고 불리느냐? 커버리지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래서 뭐 문장 검증, 문장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불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정확하게 문장 검증 기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 내가 커버리지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버리지가 뭐다? 검증 기준이다. 그래서 우선 문장 검증 기준을 보게 되면은 얘는 어떤 키워드? 모든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가 설계되는 친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문 한 번 이상. 자, 그리고 분기 검증 기준이라고 하면요. 얘는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이 한 번 이상 설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문의 조건식 결과가 true, false 한 번 이상 이제 수행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조건 검증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든 조건문에 대한 조건이 true 또는 false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이제 설계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건문의 개별 조건식 결과가 true, false 한 번 이상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모든 조건식 그리고 얘는 개별 조건식 키워드로 본다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분기 조건 검증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얘가 지금 내용이 좀 이제 제가 그걸 잘못 작성을 했는데 자, 우리 조건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개별 조건식이 지금 적어도 한 번은 true하고 false의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지금 여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작성이 돼서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분기 조건 검증 기준이라고 하면요. 얘는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에 대한 그 개별 조건식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여기다 작성을 해보면은 얘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기 검증 기준은 이거 어차피 여기 써있으니까 그냥 모든 구문 한 번 이상 수행 되도록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얘는 모든 조건문의 조건식 결과가 한 번 이상 수행 그리고 조건 검증 기준은 조건문의 개별 조건식 결과가 한 번 이상 수행 그리고 이제 분기 조건이라고 해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지금 그 잘못 나온 거긴 해요. 자, 얘는 분기 검증, 분기와 조건 검증 기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해야 하며 조건문 결과 따라서
조건 검증 기준의 입력 데이터를 구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과 각 조건문에 포함된 개별 조건식의 결과가 true 또는 false인 경우 이제 한 번 이상 수행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커버리지의 종류에는 이제 구문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과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 결정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우리 구문 커버리지, 문장 커버리지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얘 역시 모든 문장 명령문을 한 번 이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문 결과와 관계없이 구문 실행 개수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기 커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또 선택 커버리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결정 포인터 내에 이제 전체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를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조건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 결정 포인트 내에 이제 각 개별 조건식이 적어도 한 번은 참과 거짓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을 해야 한다. 조건 결정 커버리지는 전체 조건식뿐만 아니라 개별 조건식도 참 한 번, 거짓 한 번의 결과가 되도록 수행이 되어야 하며,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별 조건식이 다른 개별 조건식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조건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중 조건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결정 조건 내에 모든 개별 조건식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100% 보장하는 커버리지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봤다라고 하면은 블랙박스 테스트를 봐야 될 텐데요. 블랙박스 테스트. 우리 아까 전에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투명한 상자라고 얘기를 해서 안이 보였었는데 얘는 까만 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기능을 알기 위해서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을 입증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기능 테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얘네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첫 번째 동치분할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치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동등분할이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즉 균등하게 입력자료 개수를 맞추고 그 입력 자료에 맞는 결과가 출력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균등이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동일하게 동등분할. 자, 그래서 우리 동치분할 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예시를 잠깐 드리긴 했는데, 우리 점수가 90점부터 100점은 우리 성적이 A라고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80부터 89까지는 B, 그리고 70부터 79까지는 C, 그리고 이제 0점부터 이제 69점까지는 D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얘를 이제 동치분할 검사를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이제 이 중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75 아니면은 이 중간에 있는 값 뭐 85 아니면은 95. 자, 이랬을 때 예상되는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75는 C가 나와야 되는 건 거고 85는 B, 95는 A가 나와야겠죠. 자, 이것처럼 입력되려고 하는 입력값, 그리고 예상 결과값, 그리고 실제로 나온 게 C, B, A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게 동치분할 검사가 되게 되는 건 거고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이 입력값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중간 값이나 뭐 이런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어떤 친구? 경계에 있는 친구. 입력 조건이 이제 만약에
요 지금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1, 0, 그리고 69, 그리고 70, 79, 80, 그리고 89, 90 이런 식의 뭐 아니면은 만약 100일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에 대한 예상 결과값은 이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점수 지금 성적이 없기 때문에 오류 날 거고, 0은 이제 D, 69도 D, 70은 C 뭐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것처럼 입력 조건을 경계값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친구. 자, 얘는 이제 뭐다? 경계값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다?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동치 분할은 동등하게 나눴다, 균등하게 나눴다 이런 게 키워드. 경계값으로 테스트를 하겠다 이러면은 경계값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경계값. 자,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기법.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하느냐? 그래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 출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류 예측 검사라고 하면은 얘는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이제 확인자의 감각으로서 테스트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까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동치랑 경계값 분석에 관련된 거는 실제 이런 예시를 주고 여기서 입력값은 이거, 중간값, 이제 예상 결과값은 이거, 실제 데이터값은 이거. 자, 얘는 어떤 검사를 진행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예시로서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 단계에 따른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 V모델이라고 하는 친구로 보면 편한데, 우리 순서를 보게 되면은 개발 단계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로 분리가 돼요. 얘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처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우리 처음에 요구사항 도출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도출된 거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현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V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V모델이 실제 문제에도 출제가 된 적 있어요. V모델에 그 구멍을 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거. 요거 그림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림을 만약 외우고 싶지 않다고 하면 순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여기에 시스템 테스트를 구멍 내놨을 때 여기에 들어갈 말은이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을 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테스트를 보겠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작은 단위 테스트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단위 테스트는 뭐를 하는 친구다? 개별 모듈 기능 검증을 하고, 통합 테스트는 모듈 간 인터페이스와 상호 검증을 하며, 시스템 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들을 검증을 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인수 받을 때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제 가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오늘 X유닛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부하면서 봤듯이 정말 이제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코딩 직후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인 최소 단위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외부적 I/O 이제 그리고 자료 구조, 독립적 기초 경로, 오류 처리 경로, 경계 조건 등을 검사를 하고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테스트를 최우선으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구조 기반 테스트하고 명세 기반 테스트로 나뉘지만 주로 구조 기반 테스트를 시행한다 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단위 모듈을 테스트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뭐다? 단위 테스트. 자, 그리고 이 단위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을 뭉치는 거예요. 통합시켜요. 자, 그래서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의 테스트. 이제 모듈과 모듈 사이에 테스트를 하고 모듈 간에 이제 통합된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오류를 검사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비점진적 통합 방식, 점진적 통합 방식 해서 빅뱅 통합 테스트, 하향식, 상한식 통합 방식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도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라고 보게 되면은 얘는 그 통합 테스트 된 친구들을 더 크게 묶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해당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점검하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그 통합된 단위 시스템들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는지를 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기능적, 비기능적 요구사항 테스트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 얘가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통합 테스트는 이 친구들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나오고, 인수 테스트는 얘도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인수 테스트 용어들이. 걔네들을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 그 방법인데,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인수 테스트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한다. 사용자 인수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실제 운영 환경에서의 테스트, 그 운영상에 수행하는 테스트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난복구, 사용자 관리, 정기점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건 이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별표를 쳐야 되는 친구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고요. 두 번째는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인수 테스트에서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테스트 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택된 사용자가 이제 개발자와 함께 수행을 하고 이제 그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을 하면서 기록을 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환경에서 일정 수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베타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사람들한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람들이 직접 테스트 해보고 만약 문제 있으면은 그것도 게시판에 올리면 또 그것들 개발자가 반영해서 수정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바로 베타 테스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이제 충족을 하는지를 중점에 두고 테스트하는 인수 테스트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이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통합 테스트에서 좀 더 딥하게 나가볼 예정이에요. 어디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요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종류 부분이.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보고 갈 텐데, 자, 우리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단위 테스트가 뭐였죠? 단위 테스트? 단위 모듈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제 단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단위 테스트가 끝난 모듈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오류하고 결함을 찾는 테스트가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류에는 어떤 식으로 있었냐라고 하면은 2가지로 나뉘었어요. 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과
비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우리 비점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모듈이 미리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그냥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점진적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으면은 점진적, 단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된다라고 하면은 비점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 거고, 그걸 이제 써놓은 건 거죠. 비점진적인 통합 방식은 모든 모듈이 결합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예시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빅뱅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빅뱅 통합 테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빅뱅 테스트라고 얘기도 해요. 자, 우리 뺑 하면은 다 이제 터지듯이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모듈을 통합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한다. 그게 빅뱅 테스트. 자, 그리고 이제 그 통합 테스트는 점진적 통합 방식으로도 또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단계가 있는 테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하향식 통합 방식이냐, 상향식 통합 방식이냐, 혼합식 통합 방식이냐. 이제 혼합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도 불리느냐? 샌드위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샌드위치 통합 방식이라고. 왜냐면은 위, 아래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서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향식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은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향식 통합 방식에서는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가 키워드로 나올 겁니다.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상향식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위 모듈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상향식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키워드는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혼합식 방식은 하향식과 상향식을 합친 거다. 그래서 하위 수준에서는 상향식을 쓰고 상위 수준에서는 하향식 통합을 사용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딥하게 나갈 거는 하향식 통합 방식과 상향식 통합 방식입니다. 자, 우리 하향식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 자,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 방향으로 통합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느냐? 깊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것과 넓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깊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제어 모듈을 중심으로 해당 모듈에 종속된 모든 모듈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넓이 우선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의 수평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모듈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하향식 테스트는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고 상향식 테스트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하향식 통합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래 그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가 중요하게 나오느냐?
우리 주요 제어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작성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주요 제어 모듈은 그 종속 모듈들을 뭘로 대체를 하겠다? 스톱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 이때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어 모듈이 호출하는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용 모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스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어 모듈과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건 거죠. 우리 깊이 우선 또는 이제 넓이 우선 등의 통합 방식을 따라가지고 하위 모듈인 스톱들이 한 번에 하나씩 실제 모듈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이 통합될 때마다 테스트를 실행을 하며 이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 회귀 테스트를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귀 테스트 어디서 배웠냐면은 우리 그 앞에서 막 강도 테스트, 성능 테스트 이런 거 했을 때 회귀 테스트 진행을 했었죠. 우리 회귀 테스트는 뭐였어요? 회귀 테스트. 회귀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또는 수정된 코드에 이제 새로운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테스트가 회귀 테스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회귀 테스트까지 실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하향식 통합 테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상향식 통합 테스트는 뭐냐? 자, 얘는 하위에서 상위 모듈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상향식 통합 테스트 절차는 하위 모듈들을 클러스터로서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결합된 친구들, 그 상위 모듈에서 데이터 입출력을 확인하기 위해 더미 모듈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우리 상향식 통합 테스트의 키워드라고 했었죠. 얘는 테스트 대상의 하위 모듈을 호출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모듈 테스트 수행 후의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를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향식 하면 스톱, 상향식 하면 드라이버가 탁탁 바로 튀어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테스트 드라이버를 작성을 한 다음에 통합된 클러스터 단위로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는 프로그램 구조의 상위로 이동을 해가지고 결합을 시키고 그 드라이버를 실제 모듈로 대체를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위 모듈을 호출하는 친구는 테스트 드라이버, 이제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하게 수행을 하는 그냥 임시 더미 모듈이라고 하는 친구는 스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샌드위치 요거 혼합식 통합 테스트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상향식, 하향식 통합 기법을 다 사용하는 친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귀 테스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 뭐다? 통합 테스트로 인해 변경된 모듈이나 컴포넌트에 새로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라라고 우리 얘기했었고요.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에 테스팅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수정한 모듈이나 컴포넌트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반복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은 뭐냐?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얘가 결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고요. 자, 첫 번째, 테스트 계획을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젝트 계획서, 뭐 아니면 요구 명세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테스트 목표를 정의를 하고 테스트 정의 및 범위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테스트 목적과 원칙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요. 자,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수행을 이제 실제 환경 구축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 테스트 결과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테스트 결과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함 추적 및 관리 테스트를 한 후에 결함 발생 위치나 종류 등 결함을 추적하고 관리한다라는 거, 그냥 이런 순서대로 그냥 사용자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졌는지 결함이 없는지 테스트하는 절차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러면은 결함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우리 첫 번째 에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가 1번이군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 첫 번째, 에러가 발견이 되게 되면은 전문가하고 프로젝트 팀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러 발견된 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결함관리 대장에 등록을 해놔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3번. 그 등록된 에러가 실제 결함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함이 실제 결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함 확정 상태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결함을 해결할 담당자한테 이제 결함을 할당을 해주고 결함 할당 상태로 설정을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가 결함을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정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결함 조치 상태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그 수정이 완료된 결함에 대해 가지고 확인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함 조치 완료 상태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확인하고 우리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확인 테스트는 뭐였어요? 소프트웨어 결과를 테스트를 해서 사용자 시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 시각, 그래서 개발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확인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시나리오 보도록 할 텐데,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죠. 뭐예요? 우리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친구. 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를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등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은 내가 입력값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조건을 두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로그인 기능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그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입력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는 유저 1 이렇게 되고, 비밀번호는 1, 2, 3, 4야. 자, 이러면은 이 입력값을 집어 넣었을 때 이제 실행되는 조건, 얘는 뭐 버튼을 바로 눌러야 된다, 사전에 이제 준비돼야 하는 그 정상적으로 이제 테스트할 때 넣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 거고, 구성 요소에. 자, 그리고 그 기대 결과로는 어떻게 나와야 한다? 뭐 로그인 성공이라고 하는 뭐 연락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한다. 아니면 메시지라도 출력이 돼줘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기능을 테스트할 것인지, 그리고 그 테스트 전에 준비되어야 할 상태는 무엇인지, 테스트할 때 넣어야 할 데이터는 무엇인지, 정상적이면 나와야 하는 결과들이 무엇인지, 내가 그 결과를 이제 받기 위해서 조건이 만약 붙게 된다면은 그 조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테스트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고 시간이나 자원 낭비 같은 것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거는 무엇인데? 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그 테스트 기능을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해서 로그인 기능까지. 그리고 그 순서가 1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2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3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자, 그 순서가 지정이 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묶은 집합이 뭐다? 테스트 시나리오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테스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절차, 사전 조건, 입력 데이터 등이 설정이 되어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오라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활동 및 이제 기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류가 굉장히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징으로 본다면은 제한된 검증, 수학적 기법, 자동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한된 검증이라는 거는 테스트 오라클을 이제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적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 기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동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비교를 하고 커버리지 측정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참 오라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오라클은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 이 테스트 오라클이 이제 제가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대입을 해서 비교하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테스트 결과가 정상인가 아니면 오류인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테스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정답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테스트 오라클인 거죠. 자,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라는 건 거예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맞는 값인지 틀린 값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오라클이 필요하게 된 거고, 자, 여기서의 지금 종류 4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참 오라클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 결과를 제공한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생된 모든 오류를 다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계산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걔네들에 대한 수학 공식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라고 하면은 5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결과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고. 자, 근데 이제 참 오라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발생한 오류를 이제 검출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확하기는 하지만 비용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중에서 우리 샘플링 몇 개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건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들에 대해서만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수 테스트가 불가능한 경우, 참 오라클로 전체 다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샘플링 오라클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입력값은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0개의 입력값이 있다라고 하면 한 뭐 10개나 100개 정도만 수작업으로 검증하는 것. 자, 그래서 일부의 정답만 알고 있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건 거죠. 결과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몇 개는 샘플링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추정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오라클이라는 겁니다. 얘는 추정 오라클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휴리스틱 오라클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얘는 특정 테스트 케이스 입력값에 대해 저는 기대하는 결과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10개를 뽑았습니다. 1000개 중에서. 그러면은 1000개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900개, 1000개 중에서 100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900개에 대한 거는 내가 추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이상한데 그러면 오류로 이제 치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에요. 얘는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오라클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색 기능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얘를 일관성 검사 오라클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정보 처리 기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거죠. 아니면은 내가 주문 조회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주문 내역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 날짜 그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매번 바뀐다. 이러면은 일관성에 위배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처럼 입력과 출력이 이제 일정해야 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오라클에 대한 4가지 종류는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테스트 자동화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던 그 테스트 절차 같은 것들을 이제 자동화 도구를 적용을 해가지고 쉽고 효율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제 테스트 자동화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 유형에 따라서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종류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자, 첫 번째 정적 분석 도구, 두 번째 테스트 실행 도구, 세 번째 성능 테스트 도구, 마지막 테스트 통제 도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봤었던 것처럼 정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였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거였었죠. 정적 테스트도. 자, 그것처럼 정적 분석 도구도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코드 복잡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 이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실행 도구라고 하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실행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테스트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된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능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리량, 응답 시간, 그리고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적용한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것,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이제 성능 테스트 도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 통제 도구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계획 및 관리,
테스트 수행, 결함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도구가 이제 테스트 통제 도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테스트 통제 도구의 종류에는 형상 관리 도구라고 하는 것과 아니면은 결함 추적, 관리 도구 같은 것들이 이제 종류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하네스 도구라는 것도 있는데요. 테스트 하네스 도구. 자, 테스트 하네스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 및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테스트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성된 코드하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 하네스라고 얘기를 하며, 테스트 하네스 도구는 그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포넌트나 모듈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되도록 하는 도구가 이제 테스트 하네스 도구입니다. 그 테스트 하네스의 구성 요소로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상향식, 하향식 통합 테스트 보면서 봤었던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하고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테스트 슈트,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 목 오브젝트, 더 추가를 한다면 테스트 케이스까지 우리 오늘 공부했었던. 자, 그래서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친구는 뭔데? 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 상향식 테스트에 사용이 됐었던 친구죠. 테스트 대상에 하위 모듈을 호출을 하고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고 모듈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결과를 도출하는 도구가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어 모듈이 호출하는 타 모듈의 기능을 단순히 수행하는 도구로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용 모듈. 그리고 테스트 슈트라고 하는 거는 그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 슈트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뭐였다?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테스트 항목의 명세서.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된 테스트 실행 절차 명세서였었고요. 목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정의된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 즉 그 상황에 맞는 예정된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 수행 단계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지금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다, 아니면은 테스트를 분석하고 설계하고 있는 단계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다, 테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단계다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거고, 이 자동화 도구는 이제 테스트 계획에서는 요구사항 관리, 그 요구사항과 변경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도구가 이제 그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테스트 분석 설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테스트 기법에 따라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및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지원하는 도구. 그리고 테스트 수행에서는 이제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성능 테스트, 모니터링,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겠죠. 테스트 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테스트의 자동화를 도와주는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정적 분석은 우리 코드를 그냥 딱 보기만 해서 실행하지 않고 이제 코드 표준이 잘 맞는지, 런타임 오류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실제 실행을 해가지고 오류를 검출하는 도구. 성능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의 사용자를 생성을 해가지고 처리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PU라던가 메모리라던가 이런 시스템 자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지원하는 도구인 거죠.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 관리, 커버리지 분석과 우리 형상 관리, 마지막 결함 추적 관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커버리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그 테스트의 충분성 여부 같은 것들을 검증을 지원하는 도구. 평상관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시라던가 이런 것처럼 테스트가 다 끝났어요. 뭐 그런 것들 이제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테스트도. 그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도구. 결함 추적 관리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시 발생한 결함 추적,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때 우리 계속 결함 추적, 결함 관리 이러고 있는데 그 결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 거죠. 자, 우리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설계한 것과 다르게 동작을 하거나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오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결함이 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예상한 결과와 실행 결과 간의 차이나 업무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모두 결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결함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자, 첫 번째, 결함 관리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결함 관리 일정, 뭐 결함에 대한 인력,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발견된 결함을 결함 관리 DB에다가 등록을 해줘야겠죠. 결함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결함을 검토를 합니다. 테스트 프로그램 리더, 품질 관리 QA 담당자들은 이제 그 등록된 결함들을 검토를 하고 그 결함을 수정할 만한 개발자한테 전달을 해준다. 이 과정이 이제 결함 검토 과정. 그리고 이제 결함 수정을 하겠죠. 그 개발자가 전달을 받은 결함을 수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 수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결함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테스터가 수정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함 상태 추정 및 모니터링 활동. 그 결함 관리 DB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별 결함 유형, 발생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게시판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 발견된 결함에 대한 정보와 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결함 관리를 종료하겠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결함 상태 추적. 여기도 보도록 할 텐데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넣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가 테스트에서 만약 결함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관리하고 그 결함을 계속 봐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결함 관리 측정 지표의 속성값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향후 결함이 발견된 모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자, 그래서 그 결함 관리 측정 지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결함 분포, 두 번째 결함 추세, 마지막 결함 에이징입니다. 자, 우리 결함 분포라고 하는 거는 모듈 또는 컴포넌트의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결함수를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결함 추세라고 하는 거는 결함의 추이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 진행 시간에 따른 결함수의 추이 분석. 마지막 결함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결함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함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함이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결함 검토하고 결함 할당하고 결함 수정해서 이제 결함 조치 보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결함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료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함이 아니라고 결함 해제 판명하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결함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첫 번째 시스템 결함입니다. 자, 시스템 결함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이나 데이터베이스 처리에서 발생이 된 결함을 시스템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능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기획, 설계, 업무 시나리오 등의 단계에서 유입이 된 결함. 그리고 우리 오늘 그 UI 공부하면서 GUI 공부했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자, 사용자 화면 설계에서 발견된 결함을 GUI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며 문서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획자, 뭐 사용자, 개발자 이런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제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발생된 결함을 이제 문서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함 심각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결함 심각도라고 하는 키워드는 원래는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한 결함이 시스템에 미치는 치명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어처럼 하이, 위험할 때, 높을 때, 그럴 때가 있고 심각함이 이제 중간 정도일 때는 이제 미디움, 그리고 적을 때는 로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치명적, 아니면은 주요, 보통, 경미, 단순 등으로 분류가 된다. 자, 그래서 결함 심각도가 무엇인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나눠지는 게 하이, 미디엄, 로우 또는 치명적, 주요, 보통, 경미, 단순으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함들에는 심각도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함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그 결함의 중요도와 심각도에 따라 설정이 되고 이제 수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 이야기가 된다? 발견된 결함 처리의 신속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얘는 분류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냐면은 결정적, 높음, 보통, 낮음 또는 즉시 해결, 주의 요망, 대기, 개선, 권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란 무엇일까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분석을 볼 건데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자원을 사용을 하여 최대한 많은 기능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우리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성능 지표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자, 성능 지표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자, 성능 지표에는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 시험 문제에 나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20년도에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만 주고 여기 앞에를 빈칸 뚫어놨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자, 그리고 사실 헷갈리는 부분은 어디가 헷갈리느냐? 처리량이나 자원 사용률은 딱 보면은 일정 시간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하는 일회량, 오케이, 처리량, 양이니까. 자, 그리고 자원 사용률도 작업 처리 동안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인 거라서 그냥 그 의뢰한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의 자원 사용률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얘도 둘 다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응답 시간인지 얘가 경과 시간인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분류해서 우선 네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네들 시간은 좀 더 뭐가 뭐다라는 거를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응답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전달한 시간부터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즉, 응답을 이제 받기까지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걸린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우리 요 성능 지표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수치적으로 표현을 한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애플리케이션 잘 돌아가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몇 초가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것들을 처리를 하며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 건데, 자, 우리 응답 시간은 뭐라고 했다?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이 버튼, 뭐 인쇄 버튼을 딱 클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화면이 뜨는 시간이 뭐 1초에서 2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이것처럼 버튼을 클릭한 후에 뭐 화면이 뜨는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즉 내가 보고서를 얘한테 생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10분 후에 완료가 됐어 라고 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처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초당 300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량. 그리고 자원 사용률은 뭐 우리 CPU의 90%를 사용을 하고 있다, 사용 중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 지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것들을 외워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거 외에도 좀 봐둬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여기다 작성은 하진 않았고 여기다 가지고 왔는데, 성능 테스트 도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능 테스트 부하를 준다라고 했었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부하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측정 지표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 테스트 도구에는 첫 번째 부하 테스트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하 테스트는 애플리케이션에 일정 시간 동안 부하를 가하면서 반응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부하 테스트를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과부하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는 뭐냐? 자,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라고 하는 친구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때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갈 개념은 복잡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나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소프트웨어의 복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 또는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자원이 소요되는지
예측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리 이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순환 복잡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연산 횟수를 수치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하드웨어적 성능이나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닌 명령어의 실행 횟수를 표현한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근표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시간 복잡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짧고 높을수록 실행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점근표기법에는 빅O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세타 표기법,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표기법이라고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빅O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최악일 때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세타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시간이 평균일 때,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최상일 때를 표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순환복잡도라고 하는 친구는 한 프로그램의 논리적인 복잡도를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와의 차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공부해야 될 이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얘까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스 코드 최적화. 자, 소스 코드를 최적화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나쁜 코드를 배제하고 클린 코드로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나쁜 코드는 무엇이고 클린 코드는 무엇인데? 라는 건 거죠. 우리 나쁜 코드. 얘는 프로그램의 로직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를 이제 나쁜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린 코드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봐도 깔끔한 코드 같잖아요. 깔끔하게 잘 짜여진 코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단순 명료한 코드. 즉, 잘 작성된 코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린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독성, 단순성, 그리고 의존성 배제, 그리고 중복성 최소화, 마지막 추상화입니다. 자, 우리 가독성이라는 거 왜 중요하겠어요? 잘 짜여졌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우리 C 언어나 이런 것들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코드들과 들여쓰기 안 된 상태로 그냥 한 줄로 쫙 작성된 코드랑 우리가 봄에 있어서 들여쓰기 된 게 훨씬 보기 편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고, 코드 작성할 때 나만 아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변수명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서 사용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처리하도록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클래스별로, 메소드별로 이런 식으로 최소 단위로 분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존성 배제라는 거는 코드가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중복성 최소화라고 하는 거는 코드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중복된 코드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삭제를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로 이제 빼준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반복문을 이용을 하든지 함수를 이용을 한다라든지 좀 더 중복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서는 간략하게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나타내고 상세 내용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한다라는 거. 세분화시키는 것을 이제 추상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이제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인데 자, 우리 나쁜 코드에도 대표적인 친구,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딱 2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대표적인 코드로는 우리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얘는 우리 스파게티 생각해보면 면발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스 코드의 로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코드를 이제 우리가 스파게티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외계인 코드. 자, 우리 외계인 본 적 있나요? 없죠. 그처럼 너무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자도 없고 유지보수했던 그런 사람들도 없고 뭐 참고 문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작업이 너무 어려운 코드들을 이제 우리가 외계인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쁜 코드의 스파게티 코드랑 외계인 코드 이 2가지는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린 코드에 대한 작성 원칙까지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래스 분할한다라는 거는 우리 응집도는 높이고 우리 결합도는 낮춰야지 가능하다라는 건 거고요. 소스 코드 최적화해서 키워드 하나만 더 보고 가면은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느슨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하여 추상화된 자료 구조와 메소드를 구현함으로써 클래스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문의 주신 게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 얘네 그 도구들도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정적 분석 도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작성한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코딩 표준이나 코딩 스타일 결함을 확인하는 코드 분석 도구를 이제 우리가 정적 분석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동적 분석 도구는 작성한 소스 코드를 실행해서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스레드 결함 등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해서
우리 7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